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첫 만남에서 이상한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한정숙 30년 동안 중학교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퇴직한 64살 엄마예요. 아들 도연이가 여자를 데려온다는 말을 들은 건 그날 아침 전화로였어요. 37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달랐어요. 들뜬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것도 아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앞치마를 둘렀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어요. 전날 미리 당면을 불려둬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찬물에 빠르게 불리면서 야채를 손질했어요.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아들 밥상만큼은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손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여자친구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 도연이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까다로운 편이라 여태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어떤 사람이기에 데려오는 걸까? 전화해서 이름을 들었어요. 리웨이링이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진짜 잘한다고 도연이가 강조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솔직히 아무 편견이 없었어요. 중국 사람이라서 어떻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도연이가 데려온 사람이라는 것 하나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리웨이링이 따라 들어왔어요. 키가 제법 됐어요. 165cm 정도 되나 싶었어요. 피부가 좋았어요. 화장을 세심하게 한 것 같은데 과하지 않게 했어요. 옷이 단정했어요.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요. 억양이 없었어요. 외국인 티가 거의 안 났어요. 발음이 정확했어요. 도연이가 한국어 진짜 잘한다고 한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안에 뭔지 봤더니 비싼 홍삼 세트였어요. 저는 받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도연이 눈이 빛났어요. 아들이 좋아서 눈이 빛나는 게 저도 모르게 눈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이가 저렇게 기대에 차 있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리웨이링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어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지 같은 것들을요. 대답도 잘했어요. 말이 막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잡채가 정말 맛있다는 말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당면 식감이 좋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무엇이 이상한지 바로 말할 수 없었어요. 밥상에 앉아 있는 동안 계속 그 느낌이 뭔지를 찾았어요. 한참 보다가 알았어요. 눈이에요. 웃을 때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이 따라 웃지 않았어요. 사람이 진짜로 웃을 때는 눈이 먼저 웃거나 같이 웃어요. 눈가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리웨이링은 입으로는 내내 웃고 있었는데 눈이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수백 번 봐왔어요. 당장 뭔가를 숨기는 표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 그런 표정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엄마의 직감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예민한 건지는 그날은 몰랐어요. 밥을 다 먹고 리웨이링이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도연이랑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웨이링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소파 쪽 테이블에 가방을 두러 갔어요. 그때 핸드폰 화면이 잠깐 켜졌어요.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는 게 0.5초였어요. 알림이 온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그 화면을 봤어요. 거리가 좀 있었는데 알림창 이름이 보였어요. 왕아오. 한자가 보였어요. 중국어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0.5초 만에 꺼졌어요. 리웨이링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손이 물에 잠긴 채로요.
왕아오가 누구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밥그릇을 헹구면서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왕아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류에이링이 그 알림창을 본 순간 손이 빨라졌어요. 가방에 핸드폰을 넣는 움직임이 아주 조금 서둘렀어요. 저는 그 움직임을 봤어요. 그날 밤 도연이와 류에이링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잡채를 만들면서 기대했던 저녁이 이상한 것을 하나 가지고 끝났어요. 눈이 웃지 않는 여자. 그리고 왕아오라는 이름. 그게 그날 밤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 사귄 지 6개월이었어요.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였어요.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류에이링이랑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6개월이에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한다는 게 빠르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를 웨이링이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비자가 8개월 남았다고, 결혼하면 거주 비자로 전환이 된다고 웨이링이 먼저 솔직하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줬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도연이가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비자 만료를 이유로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는 게 솔직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많은 학부모를 만났어요. 학부모 중에도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한 분들이 있었어요. 교사한테 잘 보여야 자녀한테 유리하다는 계산으로 접근하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먼저 한 발 물러서면서 자신을 낮추는 척해요. 솔직하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경계를 풀게 만들어요. 비자 만료를 먼저 꺼낸 것, 그게 솔직함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다른 방향으로 읽혔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출입국 관리법을 찾아봤어요. 결혼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F-6이라는 비자였어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는 비자예요. 이 비자로 2년을 거주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해져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이라는 항목도 찾아봤어요.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도연이 아파트가 생각났어요. 도연이가 몇 년 전에 마포에 아파트를 샀어요. 제가 은퇴 후 퇴직금 일부를 보태줬어요. 지금 시세가 9억 2천만 원이에요. 그 숫자가 화면 글씨 위에 겹쳐 보였어요. 공동 명의로 전환하면요. 그리고 2년 후 귀화 신청이 되면요. 그리고 이혼하면요. 그 흐름이 머릿속에서 연결됐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이건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웨이링이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자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거일 수도 있고 도연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첫날 봤던 눈이 생각났어요. 한 번도 웃지 않던 그 눈이요. 그리고 왕아오라는 이름이요. 저는 다시 검색창에 손을 얹었어요. 이번엔 웨이링의 이름을 쳤어요. 중국 SNS를 찾아보려고요. 엄마의 조용한 조사.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30년 교직 생활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의심이 들 때는 조용히 움직이고 확인이 됐을 때 말한다는 거예요. 섣불리 말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돼요. 도연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웨이링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했어요. 웨이링의 중국 SNS를 찾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중국에는 웨이보라는 게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트위터랑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랑 대략적인 정보로 계정을 찾을 수 있어요. 류웨이링이라는 이름이 흔한 편이어서 처음엔 같은 이름 계정이 여러 개 나왔어요.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세 번째 계정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도연이 집에서 저녁 먹을 때 봤던 얼굴과 같았어요. 팔로워가 제법 됐어요. 게시글이 꽤 많았어요. 번역기를 켰어요. 게시글 하나씩 복사해서 돌렸어요.
대부분은 한국 맛집이었어요. 홍대 카페, 광장시장 음식, 연남동 골목 사진들이었어요. 쇼핑한 것들 사진도 있었어요. 딱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스크롤을 내려서 오래된 게시글을 봤어요. 2년 전 게시글이 있었어요. 사진이 첨부된 거였어요. 남자랑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서 있는데 나란히 선 게 아니라 어깨가 맞닿은 채로 서 있었어요. 친구와 찍는 사진과는 달랐어요. 거리감이 없는 사진이었어요. 태그된 이름을 봤어요. 왕아오. 처음 만난 날 화면에서 봤던 그 이름이에요. 번역기를 돌렸어요. 댓글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언제 한국 가?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왕아오가 단 댓글이었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2년 전 게시글이에요. 그때부터 한국에 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왕아오 계정을 찾아봤어요. 웨이보에서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사진을 보니 웨이링 게시글에 태그된 남자랑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아오 계정의 최근 게시글을 봤어요. 서울 사진이었어요. 경복궁 사진, 한강 사진, 명동 거리 사진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최근 게시글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왕아오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웨이링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왕아오도 한국에 있어요. 둘이 같은 나라에 있는 거예요. 웨이링이 도연이 만나는 동안요. 도연이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요. 저는 스크린샷을 하나씩 찍었어요. 왕아오 게시글에 찍힌 서울 사진들, 날짜들을요. 파일로 저장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지금 내가 파악한 게 사실인지 아니면 너무 앞서 나가는 건지를 생각했어요. 왕아오가 서울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웨이링이랑 연인 관계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2년 전 여행 사진 하나와 한국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의심이 있으면 확인해야 해요. 확인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 가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봐야 했어요. 웨이링이 어디서 사는지, 왕아오가 어디 있는지, 둘이 만나는지 아닌지를요. 2개의 핸드폰. 홍대 근처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웨이링이 홍대 근처 원룸에 산다고요. 정확한 주소는 몰랐어요. 저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도연이한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방법을 바꿨어요.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웨이링이 자주 가는 곳을 찾는 거예요. 웨이보 게시글에 자주 나오는 카페가 있었어요. 홍대 쪽 카페인 것 같았어요. 사진 배경이 비슷한 곳들이 몇 개 보였어요. 인테리어가 독특한 카페여서 찾으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진을 들고 홍대 골목을 걸었어요. 은퇴한 64 여자가 핸드폰 사진 들고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했어요. 2번째 골목에서 찾았어요. 벽돌 외벽에 식물이 많이 걸린 카페였어요.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쪽이었어요. 골목이 보이는 자리로요. 커피를 시켰어요. 마시지는 않고 그냥 앞에 놔뒀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만 했어요. 1시간 반쯤 됐을 때였어요. 웨이링이 보였어요.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오늘은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첫날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은 게 아니라 청바지에 재킷을 걸쳤어요. 저는 자세를 낮추면서 창가에서 지켜봤어요. 웨이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옆에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웨이링보다 한참 컸어요. 둘이 걸어가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걷는 사람들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래 함께 다닌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보폭이 맞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손을 잡았어요. 웨이링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손이 맞잡아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찍어서 선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옆모습이 담겼어요. 맞잡은 손도 보였어요. 둘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카페에서 일어났어요. 거리를 두면서 따라갔어요. 원룸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건물 앞에 서 있는 남자 얼굴을 봤어요. 웨이보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왕아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도연이는 그 시간에 야근 중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아이였어요.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흔들렸지만 두 사람이 담겨 있었어요. 왕아오 얼굴도 웨이보 사진이랑 비교하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보였어요. 이제 왕아오가 한국에 있다는 것, 웨이링이랑 만나고 있다는 것, 그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웨이링이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지, 아직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 도연이를 만나면서 왕아오도 만나는 건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어요. 결정적인 서류. 인천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래된 친구예요. 그 친구 딸이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하면서 사정을 말했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중국 사람인데 혼인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친구가 잠깐 있다가 딸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요. 중국 민정국 혼인등기 조회를 했더니 리웨이링 이름으로 된 법적 혼인 기록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혹시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첨부된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동거 사실혼 신고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베이징시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거라고요. 상대방 이름은 왕아오였어요. 사실혼이에요.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사실혼으로 신고된 관계예요. 저는 전화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웨이링이 왕아오와 사실혼 관계인 상태에서 도연이한테 접근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추가로 확인한 게 더 있다는 거예요. 왕아오가 현재 한국에 단기 관광 비자로 체류 중이라는 거였어요. 체류 기간 만료가 3주 후라는 것도요. 저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맞춰봤어요. 도연이와 웨이링의 결혼 예정일은 2달 후예요. 왕아오 체류 기간 만료는 3주 후예요. 왕아오가 한국에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를 생각해봤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된 직후였어요. 도연이와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왕아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메모지에 흐름을 적었어요. 웨이링이 도연이한테 결혼을 제안한다. 결혼 준비가 시작된다. 왕아오가 한국에 들어온다. 결혼이 성사되면 웨이링이 거주 비자를 받는다. 2년 거주 후 귀화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 사이에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전환한다. 귀화가 되거나 어느 시점에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9억짜리 아파트의 절반을 가져간다. 왕아오를 결혼 비자나 다른 방법으로 데려온다. 그 흐름이 너무 깔끔하게 연결됐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오래 봤어요. 이게 제가 잘못 이은 흐름인지 아니면 실제로 계획된 그림인지를요. 잘못 이어진 것이라면 도연이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제가 틀린 사람이 될 뿐이에요. 맞다면요. 도연이가 이 흐름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챙겼어요. 사실혼 신고 기록, 왕아오 SNS 스크린샷, 웨이링이랑 왕아오가 함께 있는 사진. 이걸 도연이한테 보여줘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문제였어요. 도연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했어요. 아들이 사랑에 빠진 상태예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엄마가 이걸 가져간다는 게 어떻게 들릴지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이걸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믿지 않았다. 도연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나이는 지났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도연이가 왔어요. 저는 밥을 차리면서 잠깐 기다렸다가 밥을 다 먹고 나서 꺼냈어요.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사실혼 기록 내용을 정리한 것, 왕아호 SNS 스크린샷, 홍대 골목에서 찍은 두 사람 사진. 도연이가 그것들을 보면서 표정이 굳었어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사진을 들어서 보고 서류를 읽고 다시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반응이 왔어요. 예상보다 격렬했어요. 엄마가 왜 그 사람 SNS를 뒤지냐는 말이 나왔어요. 사생활 침해 아니냐고 했어요. 웨이링이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고 했어요. 왕아호는 친구라고 웨이링한테서 이미 들었다는 말도 했어요. 엄마만 모르는 거라는 말도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하고 싶었어요. 친구랑 손을 저렇게 잡고 다니냐고, 사실혼 기록이 있는 친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들어오지 않아요. 교직 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방어적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더 다칠 뿐이에요. 저는 서류를 다시 챙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도연이가 나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도연이 하나를 붙들고 살았어요. 교사 월급으로 아이 대학까지 보냈어요. 아파트 계약금 보태줄 때도 한마디 불평 없이 했어요. 그 아이가 저를 향해 사생활 침해라는 말을 했어요. 서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게 무서웠어요. 도연이가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웨이링한테 왕아호 이야기를 물어봤다는 내용이었어요. 친구가 맞다고 하더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엄마 말도 있으니까 결혼 전에 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완전히 다치지는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 문이 열려 있었어요. 좁게나마요. 그 좁은 틈이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도연이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웨이링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웨이링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했어요. 누군가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웨이링이 스스로 무너졌다. 웨이링한테 연락을 했어요. 단둘이 만나자고 했어요.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만 했어요. 웨이링이 알겠다고 했어요. 날짜를 정했어요. 만나는 장소는 제가 정했어요. 조용한 카페로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 곳이어야 했어요. 만나기 전날 밤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꺼도 녹음이 유지되는 앱을 찾았어요.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어둬도 소리가 잘 잡히는지 집에서 테스트해 봤어요. 됐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웨이링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이 이야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 웨이링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적당한 순간을 기다렸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에 말했어요. 왕아호 씨 안다고요. 웨이링 표정이 굳었어요. 0.1초였어요. 아주 짧게요. 하지만 저는 그 0.1초를 봤어요. 바로 웃으면서 친구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아시냐는 말을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홍대 골목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웨이링이 그 사진을 봤어요. 물을 마셨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환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눈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제가 처음부터 느꼈던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웨이링이 말을 꺼냈어요. 도연 씨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도연 씨가 힘들어진다고요. 어머니가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을요. 사랑의 언어를 빌린 협박이었어요.
도연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달랐어요. 엄마가 물러서지 않으면 도연이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다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웨이링 말이 끝날 때까지 들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파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 도연 씨가 힘들어진다는 말,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들으면서 드디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도연이한테 줄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제 말이 아니라 웨이링 목소리로 말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파온. 도연이한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아무 말도 쓰지 않았어요. 파일만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도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읽었는지만 확인하면서 기다렸어요. 읽은 표시는 보냈을 때 바로 떴어요. 도연이가 파일을 받았다는 건 알았어요. 사흘이 됐어요. 나흘째 밤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얼굴이 안 좋았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도연이가 말을 꺼냈어요. 왕아오를 직접 만났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왕아오가 순순히 말했다는 거예요. 웨이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결혼 비자로 입국해서 같이 살 계획이었다는 거요. 웨이링이 도연이 명의 재산을 정리하면 중국 사업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는 것도요. 도연이가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는 말도, 내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배신당한 거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더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도연이가 집에 가서 파혼 통보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웨이링은 아무 말 없이 수락했다는 말도요. 저는 그 연락을 받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차렸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냥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도연이가 오전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게 그날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웨이링이 다른 한국 남성과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하면서 도연이가 이제 됐다고 했어요. 이제 됐다는 말이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끝났다는 것,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그날 첫 만남이 생각났어요. 0.5초였어요. 알림창이 켜졌다가 꺼지던 그 시간이요. 왕아오라는 이름이 지나간 그 순간이요. 그게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했어요. 도연이가 결혼을 했겠죠.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웨이링이 귀화 신청을 했을 거예요.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혼 서류가 왔을 거예요. 9억짜리 아파트 절반이 사라지고 10년의 시간이 사라진 후에야 알았을 거예요. 0.5초가 그걸 막았어요. 엄마의 직감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그냥 30년 동안 사람을 가르치면서 쌓인 눈이에요. 사람 눈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이 숨길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백 명의 아이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게 아들을 지켰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도연이 오면 먹을 것을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잡채를 만들기로 했어요. 당면을 물에 불리면서 야채를 손질했어요.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 평범함이 지금은 고마웠어요. 도연이가 평범하게 살아갈 앞날이요.